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치광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서울구치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의 문홍주 특검보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2시간 가까이 되도록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요. 참으로 초라하고 구차하고 비겁하고 더럽고 악랄하게 짝이 없습니다. 서울구치소 현장에 지금 우리 정어리 TV의 구자람 PD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람 PD. 네, 안녕하세요. 구자람 PD입니다. 아, 예, 그래요. 지금 거기 현장에 가 있는지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제가 한 9시에 특검이 출석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8시 반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예. 8시 반에는 좀 한산했는데 갑자기 9시가 되면서 이제 막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그 노래도 되게 크게 틀고 더 시위가 9시부터 되게 격해졌습니다. 지금 특검보랑 수사관들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네, 아까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안에서 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경찰도 있고 군중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 서울구치소 입구 앞에 지지자들이 계속 서 있다가 이제 특검보 차량이 들어가고 나서 경찰의 인력이 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도 오히려 대놓고 노래를 더 크게 틀고 더 격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멘트를 하거나 아예 윤석열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목격됐습니다. 몇 명이나 보입니까? 대략 한 300명 정도.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윤석열 지지자하고 네. 빨리 끌어내라라고 촉구하는 시민들하고. 끌어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극우 지지자들이 나가라고 막 욕하고 때려가지고. 아, 구타도 해요? 네, 살짝 나가라고 밀치면서 막 되게 심한 욕설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진보 측 유튜버는 여기 이 집회에 지금 입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네. 피켓도 들고 있고 그러던데 주로 뭐라고 써 있던가요? 나라 세금으로 중국을 뭐 지원한다. 뭐 윤석열 어게인. 뭐 대통령님 사랑해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뭐 이런 인권 탄압, 정치 보복 이런 피켓들이 되게 목격이 많이 됐고요. 예. 노래를 되게 개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노래를 계속 하루 종일 틀고 있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구자람 PD가 현장에 있지요? 네네. 근데 현장에 잠깐 떨어진 곳에서 지금 전화 연결하나 봐요. 노래 소리나 이런 건 안 들리네요? 네, 지금 거기서 이 전화를 받으면 제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아서 지금 거기서 제가 스파이 노래를 조금 하고 오느라고요. 그래서 살짝 윤석열 지지자인 척을 좀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진보인 거를 밝히면 그냥 쫓아내버려가지고 거기선 전혀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이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군요. 네. 그래도 거기 이제 현장에 있으면은 안에서 막 이런다고 하더라 저런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릴 텐데 혹시 그렇게 들려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고요. 아까도 그 특검보 차량에 이렇게 법무차 타고 들어가는 장면도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들은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냥 지지만 하는 것 뿐이지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자들 기세에 밀려서 이렇게 네. 그동안에 이른바 진보 쪽의 유튜버라든지 이런 미디어 관계자들은 안 보입니까? 아까도 한 진보 측의 유튜버 2명 정도가 이제 보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지지자들이 알아채고 바로 이제 경찰한테 말해서 내쫓아야 된다. 내쫓아야 돼. 막 이러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냥 아예. 출입도 못하게.
혹시 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하고 뭐 이야기 좀 나눠본 건 있습니까? 아니, 전혀 못했습니다. 어. 진보라고 하는 순간 그냥 매장이기 때문에 저기서 그러면 제가 아예 그 현장을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구자란 PD는 진보가 아니고 정어리 TV PD인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체포영장 집행 무산됐다고 그러네요.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했다고 그러는데 철수하는 차량 혹시 못 봤습니까? 제가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데 잠시만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현장 한번 가서 그림이 있으면 좀 취재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예, 서울구치소 현장에 나가 있는 정어리 TV의 구자란 PD 현장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못했군요. 그렇게 버틴 모양인데 서울구치소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세 분 패널 먼저 나오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예, 안녕하세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결국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됐는데 어제 민주당의 그 특위에서 서울구치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구치소장 하는 얘기가 뭐 전직 대통령 뭐 계속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도 서울구치소가 적극적이지 않은 게 어제 새로 밝혀진 사실이 윤석열이 있는 독방 좌우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과밀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혜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혼자 있는 독방도 4, 5인 쓸 수 있는 방을 혼자 쓰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까지 왜 배려를 해야 됩니까? 구치소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구치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시점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인데 윤석열이 과거 계엄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4명씩 조를 이뤄서 1명씩 의원들 끌고 나라고 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교도관들이 전부 다 투입돼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거를 그 전에 인치할 때는 인치 지휘를 했을 때는 야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그거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검보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갔잖아요. 그걸 못 끄집어냅니까?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특검이 가서 그 감방 앞에까지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안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건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교도관들이 끄집어내는 작업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그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니까 강제적으로 끌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윤석열에게만 인권이 보장되는가? 그 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어떤 공권력을 보여주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이고 뭐 또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윤석열이 거기서 또 오버치고 뭐 끌어내려고 한 다음에 본인이 난리를 치면서 자빠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교도소 내부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관행이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계속 교도소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란 범죄를 저질러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특검에서 매번 불러서 수사를 얘기했는데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서 수사할 수 있는 관행을 새로 수립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전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예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런 일들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고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벌어지는 거죠. 저러면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국민들의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에 또 내일이라가 일주일 동안 지금 체포영장의 기간이 있으니까요. 좀 강제 집행을 하는 선례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박영식 앵커님. 네.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발부된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이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규정인데 그래서 특검보나 수사관이 못 끌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하면 교도관이 법을
안 따르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게 일단 3번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내란 특검 쪽에서 3번째 시도할 때는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바람에 그 3번째 시도가 자연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된 이것을 집행하는 날이거든요. 그냥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인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체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을 따로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마저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검사나 수사관의 지시를 감방 바로 앞에서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법의 엄정함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속된 자가 법정이든 수사기관이든 이런 식으로 억지로 버틴다라는 전략으로 일관을 하는 것이 수사 기소 일정을 본인의 의사에 종속시킨다는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라는 게 당연히 중대한 변곡점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극우적인 행위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이걸 끄집어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서울구치소장이 예를 들어서 일반 잡범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윤석열과 일반 잡범이 뭐가 다릅니까? 잡범보다 못하죠. 잡범보다 못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울구치소가 지금 이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야 될 장소에서 이런 무법천지가 돼버렸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 불가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또 구속시키고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이. 그런데 본인이 수사하고 구속시킨 일반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나요? 어떤 피의자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이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 특검 사무실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이조차도 무산이 되고 보니까 진짜 황당한데요. 특검하고 기싸움도 하루 이틀이고 특검이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발부된 것도 지금 집행을 못할 정도면 지난번에 관저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총든 경호원들한테 무장시켜서 본인 보호해라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도관들이 지금 보호하는 겁니까? 내란 수계를? 진짜 화가 나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일반인들도 일반 잡범들도 나 안 나갈래 하고 버티면 되는 식 아닙니까? 버티겠죠. 근데 이게 선례가 있대요. 과거에 끄집어낸 선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낸 선례가 있고 상식적으로요. 그냥 구속영장이 집행이 돼서 구치소에 있으면 그냥 검사가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냥 수사 받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거기에 특정한 사례가 있다면 지금 자기 말에 의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상에 큰 문제가 좀 없다고 판단이 드는 건데 이런 예를 들면서 과거에 선례가 있는데 그리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힘없으니까는 그냥 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전직 대통령 그것도 내란 일으킨 전직 대통령은 지 마음대로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아프다고 인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특검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뭐 끄집어 가봤자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와서 얘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특검이 이렇게 인치를 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이 특검은 예외 없이 이 사건을 대하고 있구나. 진짜 수사를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그 수사 동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저희 윤석열과 연관되어 있는 내란 공범들에게도 상당히 큰 압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전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가서 윤석열 개인의 수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윤석열 개인 주변에 있는 저희 공모자들에게 법이 얼마나 엄정한지 특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명징히 보여줘서 외부로부터 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너무 아쉽습니다.
사람 같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멧돼지가 돼서 그런가요? 이거 구치소에 집어넣기도 힘들고 또 거기서 빼내기도 힘들고 당최 뭐 되는 게 없어요. 이거 구치소장을 좀 어떻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대목을 이제 보도로 접해보고 굉장히 좀 무력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 이후에 가장 큰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왜 우리나라는 우리의 법 질서라는 게 내란범들에게만 어찌 이렇게 관용을 자꾸 베푸는가. 이제 이런 대목에서 굉장한 박탈감과 무력감들을 느끼실 텐데요. 구치소장도 심지어 어떤 이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방을 양쪽에 비워놨다라든지 심지어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은 쾌적한 수사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경호상 목적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따로 하고 있다. 다른 접견실에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서울구치소장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만 드러났던 게 아니라 그동안 강제구인 실패 작업에서도 이 구치소장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최근 신임으로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께서 이 대목을 좀 유심히 좀 주시하시고 적당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파랑새 님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빠른 조치를 해야지요. 이렇게 촉구를 하셨고 여성 공여옥님 구치소장 하는 짓거리가 옛날 경호처 김성훈하고 똑같네요. 경호처 그때 우리 얼마나 국민들 분노했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 구치소장 도대체 뭐를 겁을 먹는 겁니까? 아니 이상민이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구치소 가 있는데 이상민도 그럼 출석해라라고 하는데 버티면 그러면 그러세요? 그럴 건가요 지금? 그럴 참이죠 지금. 줄줄이 지금 이제 구속될 그 국무위원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내비둘 건가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지기현 판사가 휴가를 갔어요. 여름 휴가를.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여름 하계 그 휴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면 지금 박근혜 때는 1심이 1년 걸렸거든요. 그때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빈번하게 재판을 여냐. 이런 식으로 항의할 정도로 열어가지고 1심 끝내는데 간신히 1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면은 구속기간 만료되지 않습니까? 1심에. 지기현 판사처럼 이런 식으로 내란 재판하면 1심이 10년 걸리겠어요, 지금. 구속 또 풀려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런 마당인데, 내란 재판에 판사는 여름 휴가 가고, 지금 내란 수계는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이 꼴 보자고 파면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나요?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어제 민주당의 3대 특급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전현희 의원이 거기 위원장이고 김병주 의원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어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 불러서 윤석열 건강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죠.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도 몇 차례 그 같은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설득을 계속했지만은 뭐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저자가 서울구치소장이군요. 김현우.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다. 아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외도는 구치소에 있는 범죄인들은 검찰이 요구하건 경찰이 요구하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본인 자기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구치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교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불법적 행위, 공권력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을 갖다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저건 오히려 범죄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게 방송에다 나올 거잖아요. 저걸 다 알면서도 내가 몇 번을 설득을 했는데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냐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그럼 모든 범죄인들은 자기가 수사나 아니 공권력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면 끄집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치소장이 공인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저런 식의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저 정도라면 뭐 이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니 뭐 윤석열 도와주려고 서울구치소장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서울구치소장 된 게 제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윤석열이 도와줘서 됐나 저렇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의 발언을 하는 상황이라면 전 법무부 장관이 저런 사람은 교정당국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교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가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국민들의 법감 정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 편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란의 수괴로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서울구치소장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저 서울구치소장의 저런 발언과 행위를 갖다가 이해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 빨리 바꿔야죠. 저기 매뉴얼과 법령에 다 나와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체포영장과 관련된 건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다 찾아보시고 이미 다 학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윤석열의 머리를 어디 벽에다가 막 갖다 박고 폭력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저항하거나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체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수갑이든 이제 필요한 범위의 행위로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서의 신체 제압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체포영장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집행을 못했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아주 지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근님, 정부는 뭐합니까? 정성호 뭐합니까? 나라의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가 있습니까? 에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예를 쓰고 모든 나라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못 나가는 데가 바로 이런 데 아닙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자가 말이죠. 참 이렇게 악랄한 놈한테는 그러니까 특별한 놈한테는 좀 특별하게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서울구치소장 가면은 이거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시. 아니 구치소에서도 건강 문제 없다. 수사와 재판 받는데. 그리고 측근히 서정욱 변호사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강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고 사실상은 정치 탄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난 못 나간다. 이런 취지다라고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서 변호사가. 그런데 지금 건강 핑계를 본인은 또 대면서 측근이 심평 변호사는 무슨 생주옥 얘기를 하고 있고 간이 나쁘다, 무슨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생지옥이다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남편이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구속돼서 있는데 부인은 한 번도 면회를 안 갑니까? 진짜 죽게 생겼으면 면회를 가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봐도 그냥 그 나이대에 남성에게 있을 수 있는 그냥 만성 질환이라고 신현영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의학과 교수 아닙니까 그분이. 근데 그 얘기 듣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나 죽는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구치소에서 봐줍니까 이걸?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김경호 변호사가 거의 일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여는 반란 행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또 올 2월 달에 구치소로 발령이 난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장으로. 그랬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자료 유출 논란으로 좀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거 2월 달이면은 저희가 얘기했던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이후에 알박기 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볼 땐 알박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성재가 야 가서 잘 모셔 네가 이렇게 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바뀌었으니까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장을 그대로 소장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 현 정부의 교도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의혹을 국민한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꿔야죠. 자 이제 김영남 의원님 제가 기다렸는데 어서 오십시오. 질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장 집행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왜 못했을까요? 일단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황을 가정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 특검보 측이 갔는데 서울구치소장을 비롯한 교도관들이 못합니다, 우리. 그랬으면 직무유기가 될 거고. 예. 예를 들어서 밑에 하급 교도관들은 하려고 했는데 구치소장이야 하지 마. 어딜 손을 대. 그랬으면 그 구치소장은 직권남용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직무유기의 공범들이냐 아니면 서울구치소장이 막아선 거냐. 그래서 교도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도관들한테 야 이거 영장 집행하지 마. 손대지 마. 라고 했으면 구치소장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고 다 같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거고. 저는 이 정도면 이제 교도관들에 대해서 형사 입건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전에 인사 조치는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치소장 너 잠시 집에 가 있어. 뭐 대기 발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직위 해제를 일단 시킨다든지 뭐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이 무산되는 거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국기문란이에요. 지금 문홍주 특검보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까? 근데 이게 수감된 그 수감자이기 때문에 그 수감시설 안에 있는 수감자들을 그 안에서 신병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 밖으로 어디 외출 나가거나 출정 나갈 때 그 호송하고 이런 거는 교도관들의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수감시설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를 물론 밖에 있는 사람 사회에서 뭐 길에서 발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피의자를 잡는 거는 그 사법경찰관리나 검찰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수감시설 안에 있는 사람의 신병관리는 교도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끄집어내는 거를 특검의 수사관들이 하는 거는 그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자, 계속되는 속보는 이유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 때문이었다라고만 뜨는데 이게 지금 잡아 끌어내려고 시도는 한 건지 정말 정확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만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체온 조절이 불가능한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차피 이제 윤석열한테 무기징역 이상형이 선고가 되면은 평생 이제 교도소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나와서 조사 하나 안 하나 그쪽에 계속 있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강제로 체포영장 집행해서 끌어내서라도 조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안 나오고 버틴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디 도망가서 아니면 밀항을 해서 소재 파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일단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은 계속 하거든요. 그거는 남겨놔야죠. 만약에 이자를 조사를 못하면 기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피의자 사실은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조사를 안 받거나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을 상대로 꼭 물어봐야 될 질문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일체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하면 별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우선은 법 집행기관이 한 사람 때문에 법 집행이 좌절되는 것은 국가 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 꼴은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끝으로 오늘 일단은 이제 집행을 못하고 왔는데 그러면 포기할까요? 지금 저기는 포기됐잖아요. 그 내란 특검은 그냥 기소했죠. 예, 그냥 기소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할 가능성 아니면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거는 사실은 다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기소는 했어요. 근데 저는 내란 특검도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다시 불러낼 겁니다. 그때 안 나오면 똑같이 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 인치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늘 실패했습니다만 저 역할을 저는 조은석 특검이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예. 왜냐면 하여튼 세 특검 중에 제일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한번 그 법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반짝 들어서 특검 사무실에 갖다 놔야 그 다음부터 저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는 거를 좀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두 번은 해야 돼요, 저는. 아니 그렇게 몸이 아픈데요.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이거를 못 끌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은 시도는 했나요? 저는 그런 거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그냥 가시죠. 이제 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보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완강하게 나 안 가.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한 건지 실제로 팔짱 끼고 좀 데려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본 건지 이 말로 하려고 그냥 뭉갠 것 같아요.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갑을 채우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짱을 끼우거나 저항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리력의 범위가 결정돼 있잖아요. 체포라는 것이. 근데 그 정도도 시도하지 않고 지금도 뭐 이 기사 내용들이 뭐 속보로 쏟아지는 걸 보면 각 언론사마다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항하는 글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뭐가 적절치 않다는 건지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이 체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적절치 않다? 야, 이건 정말 분노스러운 얘기네요. 지금 이상민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도 서울구치소입니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상민도 서울구치소예요. 네. 서울구치소가 가장 많이 활용되죠. 아예 서울구치소에 내란범들 전용 뭐 저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 기본적으로 분리수용이 원칙입니다. 공범들 간에 서로 만나면 안 되죠. 예. 분리수용해야 됩니다. 이상민도 윤석열 본받아가지고 나 안 나간다 완강하게 버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끌어내야죠. 그러면. 아니 기본적으로 저항하면 수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수갑을 앞으로 채울지 아니면 팔을 꺾어서 뒤로 채울지는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나 안 나가 뭐 그리고 몸부림친다고 그러면 오늘 관두지 뭐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때만큼은 아니어도 오늘 또 이상민이 구속영장 발부됐나 하고 밤에 새벽까지 또 참설친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민이 뭐 구속되는 거 저는 100% 확신하고 좀 푹 잤습니다만은 아침에 보니까 역시 발부됐더라고요. 어제 또 그제 이병철 변호사도 뭐 이거 뭐 200% 구속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충암고등학교의 명예를 더럽힌 충암고 4인방이 이제 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영. 정말 충암고등학교 너무 미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선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제 구속될 놈들 줄 서 있죠? 줄 서 있어요. 한덕수, 김주현, 또 최상목, 박성재, 최상목, 거기에 또 권성동이 있고 뭐 한번 쭉 봅시다. 8월 달은요. 이런 놈들 다 잡혀 들어가면서 구속 주간인가요? 그런 정의의 화염이 이렇게 좀 뜨거운 그래서 더운가? 정의의 불꽃이 이상민은요. 정말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윤석열은 뻔뻔하고 사악의 수개고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이 한두 개입니까? 대표적인 거 저기 보니까 저기 뭐 단전 단수라고 써져 있다고 뭐 이따위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소방청장 전화해가지고 단전 단수 지시 내렸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일선 소방서까지 다 그게 지시가 된 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전 단수 지시한 게 아니고 뭐 차질 없이 뭐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혹시 그것도 한번 준비됐으면 들려주세요.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박영식 네. 저때 또 쇼까지 해요. 네. 이렇게 봤다고. 완전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그 이미 뭐 CCTV로 확인됐던 내용이고 무슨 뭐 이상민의 눈이 뭐 몽골인입니까? 멀리 이렇게 보면 다 보일 정도로 그 문건의 내용이 보일 정도라고 했던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상민에게 적용된 혐의라는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한 것이고 저런 장관들은 이제 위증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속의 필요성, 상단성이 인정된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뭐 공교롭게도가 아니고 한덕수와 이상민은 그 CCTV 영상이 확보된 내용을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직접적인 증거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될 인물은 당연히 한덕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구속으로 이어질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또 형식적인 문서를 갖추고 그 이후에 또 폐기했던 혐의는 한덕수만이 또 받고 있는 혐의이기도 해서 이런 직간접적으로 내란에 공모한 피의자들은 뭐 지금 당장 구속해도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상민이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 구속된 자인가요? 아니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이 김용현이가 국무위원이었구나. 예.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사실은 7달 정도 늦어진 거예요, 지금. 7달. 그렇죠. 늦어도 김용현 구속된 직후에는 구속이 됐었어야죠. 그때 뭐 사실 공동인데 지금 보면 뭐 순차적 공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순차적 공범? 그냥 공범이죠. 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 그리고 앞으로도 국무위원 중에 구속자가 더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달 이제 8월 달에 돼도 뭐 8달, 7달, 8달 늦어진 정의예요. 지연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7개월이 아니고요. 네. 몇 년 전입니다.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그자는 구속되고도 남았죠. 그렇죠. 한덕수하고 함께 물러났어야죠. 그때. 그럼요. 이미 처벌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런 그 소방청장한테 그 실제 본인이 왜 전화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한 건 사실 기가 막히네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 저도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단전단수 지시를 윤석열한테 받아서 허석권에게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대로 협조하라라는 얘기를 실제 한 것인데 국회 및 이제 검찰 증언에서는 단전 단수를 무분별하게 실행했을 시 국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염려되어 소방청장에게 신중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또 거의 쓰레기 같은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내란 공동 정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상민의 거짓말을 얘기합니다만 이상민이 실행한 내용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고 있는 MBC, 경향, 한겨레 그다음에 지금 뭐 JTBC. 김어준 뭐 JTBC 김어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을 완전히 물려서 거기에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 그러니까 방송이랑 언론 자체의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내란 주체들의 계획 자체를 갖다가 이상민이 실행하게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쓸데없이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시라인으로 다 집행이 됐고 실제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MBC 다 불 꺼져 있고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다 불 꺼져 있고 JTBC 다 불 꺼져 있고 그럼 국민들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많은 국민들의 생명들이 그 내란 범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게 한 건데 저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일신상 경감을 하기 위해서 저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속여왔었고 그 속인 자가 이제 구속되니까
저런 식의 새치어로 거짓말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죄를 갖다가 덜어보려고 하는 행위. 저는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여왕개미 여유와 평화님, 나쁘시기 욕도 아깝이 감사합니다. 제 대신 욕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김영일님, 백운기님, 박영식 앵커님, 김종욱 성님, 전화를 기다리는 용남성님, 확시 유정 누나, 아따 대급박 뽀개지도록 오살나게 따뜻해요. 덥다는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군요. 김영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확시 유정 누나 되어버렸네. 전화를 기다리는 용남성님은 무슨 뜻이래요? 전화 기다리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아니, 전화야 뭐 가족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죠. 네. 전화 오면 잘 받아야죠. 오매님, 멧돼지 사냥하듯 마취총 쏴서라도 끌어내면 안 됩니까? 하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최성애님, 아니 왜 저 멧돼지 잡기가 저리도 힘들까요? 일반 국민에게 하는 만큼만 하세요. 어휴 열받아. 우리 국민들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저는 이번에도요. 미국하고 관세 협상 타결 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참 도우는구나. 그 관세 협상 잘못되면 나라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고, 그리고 한덕수가 막 미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정식으로 그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한국이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고 싶어 한다.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한덕수가 해보려고. 그러면 협상하는 쪽에서 급한 놈하고 느긋한 놈하고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이놈이 이것 때문에 하려고나. 그때 했으면은 15% 택도 없죠. 말아먹을 뻔했어요. 말아먹을 뻔했어요. 정말 너무 다행이죠. 저는 근데 어제 뉴스 보면서 정말 저자들이 인간 맞나? 국민의힘이요. 우리가 15%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만약에 15% 안 됐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도 15%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의 대변이라는 자가 14%는 했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확 저걸 그냥 정말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습니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네들이 해봤으면 너네들이 하면 어떻게 됐겠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도 그리고 자기 대표가 15% 마지노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대변인이라는 자가 13%까지는 낮췄어야 된다. 우리는 원래 0%였다. 어디 지금 뭐 그린란드 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고 일본 유럽연합과 아니 일본이 15% EU가 15%인데 우리가 어떻게 13%가 되냐고요. 도대체 아니 김종호 원장님 저 박성훈 저 대변인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저도 선생님 누구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난 저 그 전에 찾아봤는데 하도 뭐 말하는 게 그 징글징글해서
행정고시 출신이가 되더라고요. 아, 관료 출신입니까? 관료 출신이에요. 관료 출신이면 더 잘할 텐데. 근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대변인이라고. 기재부 출신이네요. 저도 지금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아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기재부 차관 출신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기존에 2.5% 관세를 냈었죠. 2%가 아니고 2.5%였는데 우리는 FTA 때문에 관세가 없었고,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한 이른바 품목관세 관련해서 뭐 상호관세로 15%로 늘어나면 그 자동차 품목과 관련해서는 저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른바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저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데 둘 다 기재부 출신인데 왜 이러죠? 김영남 의원님, 그냥 기재부 출신이 아니고요. 네. 기재부 관세과장 출신이네요. 아, 그래요? 예. 관세과장도 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쟤를 다시 그러면 보내봅시다. 너 가서 책임지고 13% 해오면 총리시켜줄게. 아니, 그리고 정부가 설명한 게 있어요. 최선으로서 방어를 했지만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을 막으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5%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도 다 깨질 것 같다라는 판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했고, 국민들께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한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날 송원석 원내대표가 EU와 일본처럼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받아왔으면 잘한 거다.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한미 FTA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가 15%가 된 건 앞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아쉽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세를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대변인이라면 충분히 저 자체가 얼마나 어려울지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냥 모든 것을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아니라 국가를 무너뜨릴 생각밖에 없다. 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은. 2부에서 국진당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아니 좀 뭔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저항해서 안 나가는 저 윤석열을 면회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또 윤석열을 지킨다고 하고 있잖아요. 전환길의 질문에 대해서. 면접도 보죠. 면접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5% 정도면은 진짜 선방한 거라고 생각하고,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은 조선 그 업 관련한 거니까 사실상 2,000억 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주도권 쥐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제 규모 생각해서 뭐 4,000억 불, 5,500억 불 이렇게 했겠습니까? 트럼프는 무역 흑자, 무역 적자가 우리가 얼마나 나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무역 흑자가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660억 불이고 일본이 685억 불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투자 금액 자체도. 근데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단순히 15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EU하고 일본하고 그 정도 맞춘 것만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캐나다가 오늘 행정혁명 서명하면서 35% 됐거든요. 그런 거는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한국 언론들도 그렇고 외신들도 보도를 보면 한국이 이제 미국 쪽의 어떤 이런 관세 드라이브의 시간에 쫓겼던 것도 현실이지만,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합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정당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것을 국익적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이념몰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을 보니까 시간이 없다. 빨리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했거든요. 그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유를 두고 했었어야 된다. 너무 서둘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아니 빨리 하라고 부추길 때 언제고 이제 빨리 해서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나니까 너무 서둘렀다?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정말 말인지 아세요? 어떤 개똥 같은 소리.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안 하니 어쩌니 또 그런 얘기까지 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 것을 두고 열심히 안 한다. 오죽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던데 그 내용이 좀 재미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많죠. 예를 들면 한미 통상 협상. 제가 머리 빠진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히인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 난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어쨌든 그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 너무 사람이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고생하면 이가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 전에 이가 이렇게 흔들리고 막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애 안 쓰고 저렇게 나옵니까? 이번에 그리고 정말 그 국무회의를 보고서도 제가 칭찬을 했지만 장관들 참 잘 뽑았어요. 이번에 특별히 이제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 마가라고 지금 트럼프 맨날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걸 마스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선 쪽을 들이댄 것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는 거죠. 아마 이건 트럼프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 우리가 또 조선 쪽은 중국 다음으로 2등인데 조선이라고 배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국방이나 방위 쪽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위 관련된 건데 중국에다가는 못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체적인 3,500억 달러 포션에서 조선이 1,500인데 그걸 우리가 같이 하니까 그거 우리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멋지게 잘한 협상입니까? 옛날에 뭐 배 수주하러 현대상선인가 그때 갔을 때 뭐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동전 갖고 가가지고 세계에서 맨 먼저 거북선 만든 데가 우리나라다. 그렇게 해서 수주를 따냈다는 말도 나왔는데 이번에 그 장관들이 가가지고 쌀과 소고기 개방을 막아낸 것도 정말 결정적인 게 그때 당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진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순발력 있게 잘 대처했다 하면서도 이번에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따냈구나. 우리 국민들이 그때 그렇게 모여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협상 대표단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줬다는 그 사진을 보니까 다시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지 뭐 명박산성하고 그 사진 혹시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다시 봐도 감동이 되고 참 찡한 그런 사진인데 만약에 우리 쌀 추가 개방하고 또 소고기 하면은 이 꼴 난다. 너네 동맹이 이렇게 되면 좋겠냐? 뭐 협상이고 뭐고 다 이거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막 예를 쓰면서 했는데도 그거를 잘했다고 얘기하기가 싫어가지고 나 같으면 13회. 트럼프도요.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을 안 하는데 한국은 내가 장관급하고 협상을 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저녁 식사 후에 저와 그리어 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까지 날아왔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이런 그 열의가 느껴졌기 때문에 한국 함부로 이거 대응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왔는데
정말 요즘에는 막 들으면 귀가 더러워가지고 듣고 나서 씻고 싶은데 전환길이 이런 자들은 뭐 될 수도 없고 뭐 트럼프가 인정도 안 해주고 뭐 그랬는데 정상회담까지 따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정상회담 성사시키니까 그거 하려고 얼마나 또 돈을 썼겠냐 또 이렇게 랄지를 합디다. 정말 우리 협상팀이 정말 악착같이 정말 근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아까 광우병 집회, 소고기 파동 그 집회 할 때 그 주요한 사진들, 장면들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농림부 사무관인가 과장인가가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주요했고, 그 다음에 또 조선업 관련해가지고도 미국하고 한국 지도 딱 만들고 한눈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판넬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산업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밤새 이 에어컨 꺼진 정부 청사에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매일 발사해가지고 거기서 출력해서 스티로폼에 붙여서 식탁보에 싸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정말 그레이트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만족한 장면들을 다 만들어내고 또 워싱턴 DC에서 뉴욕에서 또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는 말들이 13%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혹은 또 한미 정상회담 가서는 뭐 어쩔지 모른다 그런 얘기 하는가 하면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다 그런 얘기 또 끄집어내면서 속이고 있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자기네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이런 얘기할 처지가 됩니까? 참 비열하다는 생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어떤 협상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나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겠죠. 그리고 일부 이제 좀 주목하지 못하셨던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넬을 준비한 것 말고도 산자부 쪽에서 이제 마스크와 모자까지 준비를 했다라는 보도를 보고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절실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제 자신이 일단 제가 축산과 출신이기 때문에 소고기나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때 당시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장면이 2008년에 촛불 시위입니다. 근데 설득을 할 때도 아마 우리 쪽 이제 협상 담당자들은 당연히 그 부분을 강조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보다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수입합니다. 소고기 부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하로는 1위입니다. 제일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판넬을 보여주고 당신들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자체를 얼마나 많이 수입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근데 이게 2008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만약에 30개월령 이상으로 돌리면 이 그림을 또 보고 싶느냐. 지금 분위기도 좋은데 당신들의 쇠고기를 30개월 이상으로 수입을 받았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저항을 우리도 감당하기 어렵다. 분위기가 좋은데 왜 이를 그르치려고 하느냐. 얼마나 설득이 잘 됐겠습니까? 정말 뭐랄까 절실함과 전략의 승리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둘 다 행시 36기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 팀 같은 경우 거의 원팀처럼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하고 새벽이라도 통화하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국익에 좋은 방향,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8월 1일 날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협상에 당당히 임해주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 정도의 대통령의 결연한 각오라고 한다면 그걸 현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관련 아래에 있는 부처의 관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생각 드는 건 뭐냐면, 전환기라고 그분들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던 게 트럼프가 윤석열 구해줄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또 하나는 지금 내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번 협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미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매우 큰 볼륨을 가진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에도 직접 나와서 합의를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일본 얘기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얘기하면서 저희 알래스카 LNG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다 돈 투자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다음에 보잉기 100대나 구매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2천억 불 같은 경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담보나 뭐 대출 이런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적으로도 좋은 방식의 협상을 했어요. 좀 그러면 박수는 못 칠지언정 보다 침을 뱉고 상처를 내고 칼집을 내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제가 볼 때는 친일파라고 봐야죠. 오히려 지금 일본이 난리 났어요. 일본 네티즌들이요. 한국이랑 같다고? 어이없다. 결국 한국이랑 같아져 버렸다는 것이냐. 일본은요. 우리가 내란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총리가 트럼프 만나러 가가지고 그 공을 막 들이고 돈도 엄청 쓰고 한두 푼 들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고요. 뭐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크다고는 하지만 거기는 5,500억이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5% 같으니까 우리보다 일본이 지금 더 뭐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그럴 판이에요. 근데 전환길이가 뭔가 이자는 뭐를 도대체 얘가 한다고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들려줘야 돼 말해야 돼. 한번 들어보세요. 자동차도 불리해졌고 투자 금액은 아까 봤었지 않습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는 무려 19%. 자, 우리 6천억 달러 투자를 했어. 벌어오면 되는데 미국에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지금? 대미 투자 금액의 90%는 미국이 가져간 미국. 이거는요 경제 식민지로 이거는요 협상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걸 대통령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편한 진실이 될 건데 이걸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화자찬만 하잖아. 그건 거짓이고 윗선이고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전환길 뉴스에 지금 팩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환길을 현재 이 방송을 모니터한다면 반박해 보십시오. 싫어하라고 자꾸. 아니 제가 뭘 알아요? 저는 네. 그거는 이제 그 리테인이라는 영어 단어 해석이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게 뭐 보유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의 리테인인데 저거를 그 미국의 일부 주장처럼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조선 펀드를 제외하면 2천억 불이잖아요. 그 2천억 불을 이제 뭐 대출이 됐던 지급 보증을 했던 규모가 2천억 불인데 그 중에 90%는 유지한다.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바로 회수하거나 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800억 불 정도 되겠죠. 그 금액 정도는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 보이고 다만 이제 기한 그것도 이제 90%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시한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아직 그 발표된 게 없는데 그건 나중에 구체적인 그 조건을 결정할 때 정해야겠죠. 그게 뭐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정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전환길 씨가 뭐랄까요 그 한국사 강사였나요? 저 사람이? 네. 역사 강사였나요? 한국사에 그 경제나 그 영어 쪽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한국사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 이것을 좀 잘 쪽집게로 했나 봐요. 아유 지금요 8월 7일 날 발효되는 세계 각국 상호 관세율을 보면 룰라하고 트럼프는 아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브라질은 50%예요. 인도가 25, 대만이 20.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EU하고 일본이 15인데 그 이상 우리가 나라를 갖다 주면은 몰라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딱 그 평가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폴리티코라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번 합의는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조기 승리로 평가된다. 저런 어려운 영어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 발음으로 들으면 잘 들어오는데 읽어주세요. Not only domestic political victory. 그런데 우리 저 김유정 의원님 발음이에요. 지금 CNN 잠깐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들려주세요. 마가하고 마스가 네. 이건 정말 멋있는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맨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가 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걸 빗대가지고 가운데다가 S를 딱 넣었죠. S는 조선 쉽빌딩. 이것을 미국의 조선업 다시 우리가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마스가를. 마가 위에는 마가인데 S가 잘못 들어갔네요. S 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네네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너무 좋아. 그거 뭐 저 녹음 테이프로 들어보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처럼 뭐 본인의 속내를 뭐가 좀 간절하다 이런 얘기를 잘 꺼내지 않는데 뭔가 상대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데 본인의 공약이 조선업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양 산업이고 그 조선업의 노동 강도가 뭐 말도 못하는데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노동인데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근성 없이는 할 수 없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최초에 통화할 때 조선업에 대해서 나 관심 있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잘 캐치를 한 것 같고 아 절실하구나 그런 점을 잘 만들어서 이런 성과를 낸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고요. 정말 이번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급지게 좀 정당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WTO 체제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소위 양국 간의 FTA 체제로 변환됐다가 지금은 소위 트럼프식의 관세율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로 변화돼 있으면 관세율 방어를 가장 잘한 국가는 협상을 잘한 것이고 그만큼 소위 자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레버리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트럼프 시대에 맞게 소위 미국의 그런 강압적인 태도에 맞서서 관세율 및 다른 어떤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15% 잘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야 15%가 뭐냐. 14%는 해야지. 무슨 동네에서 예를 들면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소위 윤석열 시대의 정당이 무너졌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이제 윤석열식의 방식을 버리고 좀 더 고급진 형태로 옮겨가야 된다.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적 쇄신해야 돼요. 싹 다 날려버리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저 당은 제가 볼 땐 국민을 위해서도 존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일본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말이 통해야 뭘 토론을 하고 뭐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중언부언했어요. 아이고 정말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런 정당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 많이 들지요. 2부에서 저 정당 얘기를 해봐야 되나. 그것도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오늘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아까 최성애님, 저 멧돼지 잡기가 저리도 힘들까요? 오매님, 멧돼지 사냥하듯 마취총 쏴서라도 끌어내면 안 됩니까? 벌거벗은 임금유님, 아프다니 이동 침대에 묶어 침대로 이동시킵시다. 김영일님 또 보내셨네요. 요 방법이 통할란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김건희가 국민과 특검을 1357 띄엄띄엄 보듯이 결혼 전날 한팔러 가면 신부 측에서 봉투를 띄엄띄엄 놓잖아요. 윤석열이 입만 열면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카르텔 부정선거 이 단어를 봉투에 적어 호송차까지 뿌려놓으면 나오려나. 한 팔러 갈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나온다. 그거보다 더 술 놔두면 더 빨리 나올 겁니다.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오늘 폭염이 이토록 고마운 적이 있었나요? 상민아 학교 생활 잘하자. 이미숙님, TV by EDY.
원래 아이디가 이건가요? 지금 며칠 전부터 아이디 뒤에 이게 핸들이 붙어가지고 참 어지럽게 하는데, 아니 또 다른 데는 또 괜찮던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되는지. 구글에서요? 오늘 아침에 뭐 Y10인가 봤더니 그건 그대로 또 다 나오던데, 구글 정말. 아무튼 이분 10만 33원. 아, 산삼순백님이시구나. 예. 속 터지는 상황이지만 시원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아까 동그라미 님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이따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고 또 다른 내용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구자람 PD가 서울구치소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구자람 PD가 보내준 영상에 오늘 법무부 소속 직원한테도 막 윤석열 지지자들이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 영상 혹시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남들처럼 조사받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막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저 사람 법무부 직원이에요. 저희도 어떻게 못해요. 그랬다고 하는데 법무부 직원이 저렇게 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데 휴가 내고 왔을까요? 아니 뭐 그랬다면 제가 볼 땐 진짜 확신을 가지고 윤석열에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공무원들 저렇게 하면 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저렇게 공무원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의사표현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저건 정치적인 의사표현 남들처럼 조사 받아라. 네. 형평성이니까. 정치인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다만 근데 복장으로 봐서 진짜 휴가 아니면 저렇게 저기 나와 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도 아까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선글라스까지 딱 썼는데 난 그 정영진 씨인 줄 알았어. 휴가를 내고 온 법무부 직원이 평소에 우리 사법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감 때문에 내가 법무부 직원으로서 휴가까지 내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1인 시위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정해 보면 기분은 좋네요.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군가 어떤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 거니까. 서울구치소 교도관보다 나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찰들이 법무부 직원인지 알았을까요? 아니 이제 뭐 저기 할 때 뭐 물어봤든지 뭐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네. 예. 근데 뭐 법무부 직원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저기에서 누구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1인 시위나 뭐 허락 받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의사표시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 나무 못하게 하고. 아까 우리 구자람 PD 얘기 들었지만 이쪽 뭐 저 윤석열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다구리로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럼 뭐예요? 거기 다구리당이니까 거기는. 근데 저런 데서 만약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그런 사람을 잡아가야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걸 좀 방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뭐 소요가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럴 때 좀 더 강력하게 공권력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기서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자, 2부에서는요, 국민의힘 가기 전에 오늘 아침 속보가 떴는데 김건희 비화폰 확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영식 앵커님. 네, 그 이제 김건희 비화폰 쪽에 통신 기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혜병 특검 쪽에서 원래 사전에 노력을 좀 했었고요. 실물을 이번에 확보했다라는 뉴스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을 거라는 거야 사실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김건희한테까지 어떻게 비화폰을 지급을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실제 임성근 구명 로비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실물 확보 또 통신 내역 확보까지도 지금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김건희도 뭐 이제 지금 그 기간을 2주일 이상 남겨놓고 계속 증거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 김건희도 뭐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김영남 의원님,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6일 날. 예, 그렇죠. 혹시 김건희 출석하는데 거부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미 구속된 윤석열하고 아직 구속이 안 된 김건희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미 구속이 됐고 했기 때문에 뭘 할까요? 이미 배린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이게 가능하지만 김건희는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렇게 보름 전에 통보하고 나온다고 얘기해놓고는 출석 안 하면 바로 뭐 구속 수순으로 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나오고 구속을 면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석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6시 이후엔 조사 못 받는다. 한 번에 나가서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받겠다. 뭐 이런저런 조건을 붙였던 건데 제가 보기엔 8월 6일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조사하고 특검 측에서 구속영장 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오빠도 저기 되고 뭐 지금 다 주변은 조사가 다 끝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하도 이 인간들 하는 짓이 그동안에 국민들 아주 의학 소리 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닙니까? 좀 또 이전부터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빌드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병원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병원을 가서 아마 진단서 이런 거 막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태가 진짜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 수사를 받더라도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 내가 뭐 중단하면 중간에 좀 그만두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수사는 받되 수사를 매우 짧게 받는 형식을 통해서 나는 수사를 하라고 얘기하면 나가서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내 건강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빌드업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또 그걸 또 촬영을 해가지고 몸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 김건희 씨 차에 내려서 그 아산병원인가요? 근데 그 병원 걸어가는 거 모습 보니까 매우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주변 시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저런 식으로 이걸 회피하려고 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건강한 국민들은 그걸 다 확인해 와서 네가 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김건희 특검도 8월 달 내에 인신구속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도 앞으로 수사 동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8월쯤에는 부부가 구치소에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 구치소는 같은 구치소에 안 넣겠죠? 아니 같은 구치소에 넣더라도 사동을 달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분리수용이 되는 것이고 얼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 명은 서울구치소, 한 명은 서울 동부구치소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서울구치소가 워낙 크니까요. 또 원래 뭐 남녀 사동은 다르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뭐. 근데 기가 막힌 게 사실상 김건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이번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이제. 그 전에 콜건 빼놓고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끼몰이 하듯 쫙 해서 정점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이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월 6일 당일날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또 다른 쇼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같은 짓을 부창부수라고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두 사람이 똑같이 건강 이슈 가지고 이 사기 행각 벌이는 거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특검은 조금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 너무 물렁하게 가는 듯 보이는데 라는 염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마당이니까 저는 당일날 영장 청구하도록 다 만반에 준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연아 의원님?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해야죠. 구속되겠죠, 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정말 개망신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이 중범죄자들에 대한 이 관대함을 우리 사법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교정당국도 지금 오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까지 윤석열의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2024년 1월에 이제 이미 법률 개정이 돼서 중대범죄자들에 대한 머그샷 공개는 꼭 그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머그샷은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러네요. 저는 기어 나오지 않으면 개망신을 당하고 싶냐. 아니 뭐 특검 쪽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이런 머그샷 공개는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 조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당당하고 뭐 이제 뭐 또 기자들을 상대로 뭐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폰을 주겠다, 뭐 포렌식 시켜주겠다까지 막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명태균 씨 기세가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특별히 원래 기세 등등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저기 막 유튜브 출연까지 하던데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전당대회 본인도 새끼발가락 하나 걸쳤잖아요. 나간대요? 아니요. 본인 나가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아니, 왜 나가냐고 여쭤보냐면 네.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나간다는 사람들 몇 면을 보고 내가 아주. 바로 이제 그 지점인데요. 류여해 후보, 김소연 변호사 두 사람 좀 도와주라, 당선시켜주라 라고 지원 사격을 했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류여해는 나의 벗이고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랑 잘 돌봐주고 도움을 줬다. 그 사람이 출마한다. 최고위원회. 김소연 변호사는 또 본인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좀 지원해주라. 정말 전환길에 이어 명태균까지 정말 이 볼만한 집구석이다 생각되네요. 근데 제가 볼 때 명태균은 지금 엄청 쫄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적인 제 입장보다 공적인 입장에서 특검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낱낱이 밝힐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인 안 되는 게 지금 황제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황제폰이 발견되면 저는 명태균은 진짜 낱낱이 자기의 죄상이 밝혀질 거예요. 황금폰요? 네. 지금 그건 아직까지 지금 좀 발견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황금폰이 확보되게 되면 그 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명태균이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본인이 이렇게 낱낱이 밝힐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내용들을 다 얘기하겠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의 저런 예를 들면 당당하고 당돌한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본인이 이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고 지금 판단한다. 왜냐면 어제 들어갔다가 오늘 또 들어가면서 저런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명태균의 입에서 명태균 보고서, 검찰 보고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내용들이 많이 토설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조금 있으면 좀 기사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태균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지난 윤석열 검찰 때 조사를 받았던 그 검찰과 지금의 특검은 완전히 위상이 다른 수사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어떤 수사를 주도하는 핵심 피의자의 위상을 그동안 좀 즐겼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번번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연장선이긴 하나 특검이라는 그 수사기관의 무게를 명태균 본인도 좀 긴장하면서 수사를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황금폰이라든지 자신이 특검에게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강도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자신감이 또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입을 열게 되면 특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소스들이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로 보내버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정치적 파장을 앞으로 낳을 만한 무기들을 자신이 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봅니다. 황금폰 뭐 이런 표현 사실 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워낙 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명태균 씨가 이번에 뭐 김건희 육성이 없다. 황금폰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명태균 대표는 그러면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작년에 국정감사장에서 강혜경 씨가 한 진술입니다. 이 녹음이 이 황금폰에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황금폰을 환급받았는데 그 황금폰에
오빠 전화 왔어요. 잘 될 거예요라고 없어요. 강혜경 씨가 MBC에 인터뷰한 거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운다고 했습니다. 없네요. 그 오빠가 누굽니까? 국정감사장에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농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박청준 시장을 아직도 모릅니다. 이현주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너무 잘합니다. 네? 제 황금폰에는 박청준이라는 사람이 단 한 대도 없는데요. 안동의 재력가 조석현 씨 황금폰에는 왜 없을까요? 왜 김창원 씨는 없을까요? 검찰에서는 왜 불기소를 했을까요? 지방선거 출마자들 김태열 씨가 대통령 사진 팔아서 영업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주장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사실이면 그걸 증거를 갖고 오시면 제가 황금폰 그 언론사에다가 포렌식 하게끔 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실이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참 전략적으로 발언을 해요. 저 얘기는 그렇게 신빙성을 둘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하고는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전부터 서로 싸우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떤 강혜경 씨에 대한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른바 황금폰에 뭐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개의 폰에 없다고 그런 사실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본인이 황금폰이 아닌 다른 곳에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녹음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 폰에 뭐가 녹음되어 있던 게 없으면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를 굳이 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명태균 씨는 워낙 처음부터 화제의 중심에 서가지고 이제는 기자들을 거의 요리하는 대상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단계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 저거를 이제 그 워낙에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만 등장인물이 많고 디지털 증거 자체도 각 언론사마다 보도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즉 자료가 방대하고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흩뿌려져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저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기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즉각적으로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사안을 충분히 취재하지 않은 기자라고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렇게 그 명태균 씨 따라다니면서 변호한다고 막 하다가 이준석만 엄청나게 씹고 그만뒀던 김소연, 우리가 얼굴 지금도 기억하는데 여기 최고위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가 언제예요? 8월 22일. 8월 22일.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난 내일 하는 줄 알았어. 이제 막 등록이 끝난 상황이니까. 내일 하는 거 민주당이 내일은 우리가 합니다. 민주당이 합니다. 관심은 없는데요. 보니까 난 이거 보고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최고위원 후보 지금 막 나온 사람들이 김소연 변호사, 김태우, 류여해, 야 손수조, 손수조 누구죠? 박근혜 퀴즈. 네, 그 전에 왜 이준석, 손수저 둘이 2016년 총선이었나요? 그 2012년 총선이었나? 12년. 네. 2012년 총선에 뭐 아주 어린 사람 둘이 이렇게 영입 케이스로 거기구나. 자주 나왔었죠. 네, 손수조는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부산 지역구에서 붙어서 맞아요. 패배한 적이 있죠. 아, 맞다. 거긴 청년 최고위원 나온다는 거죠. 예. 손수조는. 예. 근데 청년 최고위원은 몇 살까지가 청년이래요? 여기 보면은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장 직무대행은 그게 아마 43살인데? 45세 미만이 청년 최고위원 그래요? 지원 자격일 겁니다. 45세가 청년이다. 아니 그것도 기존에 45세였었는데 그거 55세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45세 이하에서 찾기 어렵다고. 너무 오래 사니까.
뭐 고맙죠. 45세까지 청년이면 우리 같은 중년들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대표는 김문수가 지금 가장 유력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그 당을 맡게 된다면 그걸 무슨 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전환기리를 극우가 아니다라고 김문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극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극우가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심지어 뭐 전환기일이랑 뭐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 토론회도 주최하고 너 일로 나와 그럼 나가가지고 뭐 조사받고 그렇게 하던데 장동혁 후보는 제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찾아뵙겠습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뭐 지금 뭐 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네. 이후든 간에 면회를 혹시 갈 생각 있으신지? 지금은 저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 국회의원이라서 변호사로서 등록해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 면회가 막혀 있습니다. 면회가 막혀 있고 뭐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네. 저기가 국힘당 공식 검증 기구입니까? 거의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 고성국 TV에서 한 거잖아요. 예. 고성국 TV는 사실은 2020년 총선 때 당시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예. 근데 황교안 당시 대표하고 자기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이른바 세게 했어요. 그때 막 그 장사 세게 했어요. 근데 2024년 총선 때는 또 윤석열하고 친하다고 해서 또 장사 세게 했죠. 예. 그러니까 저희 보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오라고 가는 걸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면회 갈래? 면회 간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저기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기에 가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전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상당 부분은 그 포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교, 신천지, 제가 전환길 10만 명은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당원으로 포진해 있고 당원으로 포진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도를 때리면 그 사람을 찍을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을 알지 않은 한 이 상황에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가서 소위 말도 안 되는 검증을 받고 앉아있는 꼴이나 면회 가라고 한다고 면회 간다라고 하는 건 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전광훈 목사가 2023년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권은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기현 내가 밀었다. 근데 이놈이 말을 안 듣네? 이런 얘기 막 했던 걸 보면 저는 저 당은 저렇게 쭉 계속 쭉쭉 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한 번은 해산을 당해야 돼요. 저기가 해산이 아니면 저 당을 혁신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봐라 한번. 제 말이 그래요. 정말. 예. 거기서 딱 그렇게 확실하게 간판을 딱 달아놓고 그렇게만 다 모아놓으면 훨씬 분리하기도 쉽고 수거하기도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바로 분리수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후 아니다. 장동혁 저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그래도 한때는 한동훈 계보 아니었습니까? 그쪽에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뭐 대표를 위해서 춤도 추고 뭐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그래도 판사 출신인데 저기 앉아가지고 저 네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종의 여기는 관훈 토론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이라면서. 그래서 내가 좀 너무 황당했는데 지금 전 이제 국민의힘 입 아파서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 양양자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5명인데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반 못 얻으면 결선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김문수, 장동혁 이런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김문수와 장동혁이 결선 투표 가서 붙으면 이제 이 당은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참 그래도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참 정치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숱하게 해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고 예견했지만 윤희숙 혁신위는 나윤장송 한번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당대에 접어들고 후보들 나오기 시작하면 뭐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혁신위는 끝난다. 이미 끝났다.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거기 그래도 거론했던 나윤장송이 다 문제적 인물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래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8월 22일 가기도 전에 그냥 저는 이미 다 정리되는 당 같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경멸하는 자가 저런 그 장동혁 같은 자예요. 정말 갓나구들. 미옥조님, 앵커님 말씀대로 저것들은 딱 한마디로 상 갓나구들이죠. 아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상세동만 또 못한. 그리고 본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맥락이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왜 이렇게 됐는지. 장동혁 성대모사 했었죠?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습니다. 내란이 왔어요. 내란이 왔어요. 장동혁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약간 그런 식이죠. 아, 네, 그런 식인데 너무 근데 박영시 앵커님이니까 근사하게 들려서 그렇지 그거보다 좀 더 싼 맛이에요. 아 살짝 라이트한 맛이 있습니다 저쪽에. 네, 좀 그 약장사 스타일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근사한 그 오디오에 전환기를 약간 입혀야 돼. 골라. 내란을 골라. 맞아요. 그러면 저 박영식 더하기 전환기라면 장동혁. 장동혁이 되는군요. 야, 오늘 분위기 되게 무거웠는데 막판에 아주 좋습니다. 라이트한 게. 아주 라이트한 게. 이게 마음의 짐이 살짝 내려가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첫날. 그래도 8월 첫날 여러분들 기다리던 소식 가운데 이상민 구속 소식은 들려졌고 윤석열이 끄집어냈으면 좋았겠지만 뭐 지금 저 안에 처박혀 있는데 뭐 예. 8월은 여러분들 덥지만 그래도요 8월 안에 입추도 들어있고요. 말복도 들어있고 처서는 언젠가요? 8월 23일인가? 그래요? 예. 처서가 8월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은 기대해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8월은 7월하고는 좀 다르다. 7월은 7월 지나도 8월이네.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8월은 이것만 버티면 9월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매미 소리도 들리고요. 이제는 뭐 그렇죠. 예. 이제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가을에 조심해야 될 거 모기. 아 맞습니다. 지금 모기가 없어요. 안 보여요. 네. 너무 뜨거우니까. 집중타가 올 겁니다 이제. 네. 모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기가 한두 마리가 나와도 개체수는 확 줄었는데 한두 마리가 돌아다녀 갖고 물어도 안 가렵대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9월 모기는 국민의힘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구치소로 가는 걸로.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다치니까 그건 안 돼요. 모기들도 어차피 번식하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더워서 꼼짝 못 하는데 이제 선선해지면 그렇겠네.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